형수님, 땅 문제는 제 형제들과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 49제가 끝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시동생이 전화를 했다. 형수님, 우리 한번 만나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인가 싶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꺼낸 말은 위로도 안부도 아니었다. 형수님도 아시다시피 그 땅 있잖습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고 형제들 공동 명의로 된 거.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내가 30해 가까이 살았던 그 사람 옆에 있었지만 서류 위에선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형제들은 말했다. 형수는 상속인이 아니에요. 그 말이 맞았다. 법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지병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갑자기 악화될 줄은 몰랐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나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 아이들이 장례 절차를 맡았고 시댁 형제들은 조문객을 응대했다. 49제가 끝났다. 사람들이 돌아갔다. 집은 텅 비었다. 그리고 시동생이 전화를 했다. 형수님, 우리 형제들이랑 한번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엔 남편 재산 정리 같은 얘기인가 싶었다. 통장이나 보험금 같은 것들. 그런데 만나자마자 시동생이 꺼낸 건 그게 아니었다. 형수님도 알고 계시죠? 아버님 돌아가시고 형제들 명의로 된 땅 있잖습니까? 순간 귀가 멍했다. 그 땅을 이제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시동생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가 말을 이었다. 오빠 살아계실 때부터 형제들끼리 정리하기로 얘기가 됐었어요. 이제 그걸 진행하려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형수님, 법적으로 보면 형수님은 상속인이 아니거든요. 그 말이 천천히 들어왔다. 남편과 나는 24살에 만나 26에 결혼했다. 올해로 결혼 29년째였다. 남편은 직장인이었고 나는 결혼 후 일을 그만뒀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살림을 맡았다. 남편은 몸이 약한 편이었다. 결혼 초부터 지병이 있었고 약을 먹으며 관리했다. 그래도 일상생활엔 문제가 없었다. 회사도 다녔고 주말엔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했다. 그 땅 얘기는 남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들었다. 10여 년 전이었다.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많지 않았다. 집 한 채와 시골에 있는 땅 한 필지. 집은 시어머니가 그대로 사셨고 땅은 형제 셋이 공동 명의로 받았다. 남편은 그때 내게 말했다. 나중에 팔게 되면 셋이서 나눠 갖기로 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남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때는 남편이 떠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생각해보면 나는 그 땅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다. 어디에 있는지, 얼마짜리인지, 언제 정리할 건지. 남편이 가끔 형제들과 통화하는 걸 들었을 뿐이다. 응, 그래. 알았어. 나중에 보자. 남편은 그 땅 문제를 늘 미뤘다. 팔자니 값이 별로고 그냥 두자니 세금만 나간다고 했다. 시동생이 몇 번 정리하자고 했던 것 같은데 남편은 조금 더 두고 보자고 했다. 나는 그 대화에 끼어본 적이 없다. 남편 형제들 재산 문제에 내가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사실 관심도 없었다.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남편 명의 집도 통장도 보험도 모두 남편이 관리했다. 나는 생활비만 받았었다. 결혼 29년 동안 나는
법적인 서류 같은 건 거의 본 적이 없었다. 그게 문제였을까? 남편이 쓰러진 건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다.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이 소파에 앉더니 갑자기 숨을 헐떡였다. 여보, 괜찮아?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119를 불렀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닷새 동안 남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리고 월요일 새벽 남편은 그렇게 떠났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나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아들이 상주를 맡았고 딸이 내 옆에서 나를 부축했다. 시댁 형제들은 문상객을 맞았다. 조문을 받고 인사를 하고 절차를 챙겼다. 49제까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제야 현실이 왔다. 남편이 없는 집, 남편 없이 살아가야 하는 시간들, 그리고 시동생의 전화. 형수님, 우리 한번 만나야 할 것 같은데요. 카페에서 만났다. 시동생과 시누이 둘이 나왔다. 시동생이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게 그 땅 등기부등본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제셋 공동명의예요. 나는 서류를 봤다. 남편 이름, 시동생 이름, 시누이 이름. 내 이름은 없었다. 형수님도 아시다시피 형이 살아계실 때부터 이 땅은 형제들끼리 정리하기로 했었어요. 시누이가 말했다. 오빠가 여러 번 미루긴 했지만 결국 팔기로 합의는 된 거였거든요. 나는 물었다. 그럼 그걸 왜 지금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동생이 대답했다. 형수님한테 양해를 구하려고요. 법적으로는 형수님이 상속인이 아니거든요. 이 땅은 형제 재산이니까 저희끼리 정리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상속인이 아니다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럼 저는 뭔데요? 시누이가 말했다. 형수님은 배우자시죠. 그런데 이 땅은 원래 아버님이 물려주신 거고 오빠가 결혼하기 전부터 있던 재산이에요. 결혼하면서 생긴 재산이 아니라는 거죠. 시동생이 덧붙였다. 형수님, 오해는 마세요. 저희가 형수님을 배제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더 복잡해지잖아요. 나는 물었다. 그럼 저한테 양해를 구한다는 게 뭔데요? 어차피 제 동의 없이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시동생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형수님한테 말씀은 드려야죠. 시누이가 말했다. 형수님, 저희도 이해는 해요. 오빠랑 오래 사셨으니까 서운하실 수 있죠. 근데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에요. 재산은 재산이에요.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했다. 형제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그 땅은 시아버지가 물려준 거였다. 남편이 결혼하기 전부터 있던 재산이었다. 공동명의로 받은 이상 형제들이 같이 정리하는 게 맞는 거였다. 그리고 법적으로 나는 그 땅의 상속인이 아니었다. 남편이 받은 지분은 남편 사망 후 자녀들에게 가는 거였다. 나는 배우자일 뿐이었다. 며칠 뒤 시동생이 다시 전화를 했다. 형수님,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는 빠르게 처리하고 싶은데. 나는 물었다. 왜 그렇게 급하세요? 형수님, 세금이 계속 나가요. 그리고 이 땅값이 요즘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팔아야 손해를 덜 봐요. 시동생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그리고 사실 시동생에게도 사정이 있었다. 시동생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땅을 팔아서 자금을 좀 쓰고 싶은 거였다. 신우이는 아이 둘을 대학에 보내고 있었다. 등록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다. 형제들에게도 각자의 현실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어떤가? 남편이 남긴 집도, 통장도, 보험금도 있었다. 당장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 그렇다면 내가 왜 이 땅 문제에 집착하는 걸까? 한 달쯤 지나서 시동생이 다시 연락을 했다. 형수님, 저희 이번 주 안에 계약 진행하려고 해요. 형수님 의견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물었다. 제 의견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통보하시는 건가요? 시동생이 잠시 말을 멈췄다. 형수님, 저희도 어렵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수님이 반대하시면 저희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의상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반대하면요? 형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저희가 진행할 수 있어요. 형 지분은 조카들한테 가는 거고 조카들은 미성년자도 아니니까 동의만 받으면 돼요. 나는 아들에게 물었다. 너 삼촌한테 연락 왔니?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땅 팔 건데 동의서 써달라고. 너 뭐라고 했어? 나야 뭐 엄마가 괜찮다고 하면 나도 괜찮은 거지. 딸도 비슷하게 말했다. 결국 결정은 내가 해야 했다. 나는 밤새 생각했다. 싸워야 하나. 법적으로 내 권리가 없는 건 맞지만 그래도 남편과 함께 산 세월을 주장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물러나야 하나. 형제들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 조용히 넘어가야 하나. 다음 날 시동생에게 전화를 했다. 알겠어요. 진행하세요. 시동생이 말했다. 형수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땅은 한 달 후 팔렸다. 형제들이 3등분해서 나눠 가졌다. 남편 지분은 아이들이 받았다. 아들이 내게 말했다. 엄마, 우리 받은 돈은 엄마가 쓰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희가 써. 딸이 물었다. 엄마는 괜찮아요? 괜찮냐고 물으면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30해를 함께 산 사람 옆에 있었는데 서류 위에는 내 이름이 없었다는 게 그게 제일 이상했다. 법이 그렇다고 했다. 형제들 말도 틀리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뭐였을까? 며칠 전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다. 며느리, 그 땅 문제 됐다며? 네. 속상했지? 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며느리야, 세상은 원래 그래. 정 같은 건 서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는 생각했다.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한다. 남편이 남긴 집, 통장, 보험, 그것들도 언젠가 정리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아이들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 엄마니까 당연히 다 주겠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법이 정한 대로, 서류대로 움직일 것이다. 나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엔딩 내레이션. 결혼하고 29년을 살았다. 남편 옆에 있었다. 그런데 서류 위에는 내 이름은 없었다. 형제들은 법대로 했다. 나도 할 말이 없었다. 다만 이제 알았다. 사람은 사라지지만 서류는 남는다는 것.
정이 아무리 깊어도 명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노후는 사람이 지켜주는 게 아니다. 내 이름이 적힌 종이가 지켜준다.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서류는 더 중요하다. 당신 이름으로 된 게 무엇인지 지금 확인하라.